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꿈꾸겠죠. 여러분들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어떨 때 자유를 이야기하게 될까요? 아마도 아이가 자라면서 그 자아가 만들어지는 그때, 간섭받고 싶지 않아질 그때 자유를 향한 갈망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복기해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참 많은 원리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의 모든 것이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아이가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할 때는 자기가 나름 좀 커서 자기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 아삼삼한 순간부터예요. 이걸 인류 역사의 발전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인간이 자유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초기에는 모든 인간이 자유를 누리던 시절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인간들이었던 노예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죠. 노예를 다스리던 특정한 인간들, 즉 그리스인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이었어요. 즉 노예가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동시에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이 시민과 노예의 관계는 좀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로도 연상이 됩니다. 아마도 노예들은 지식이 없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설펐을지도 모릅니다. 지식을 갖춘 시민들이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면서 가르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 시기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미개하고 무식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생각을 하면 저 시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와 시민의 경계와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또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저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이가 부모를 자신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건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고 말이죠. 아마도 저 시절 노예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인이 그런 존재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예 해방이 일어나던 시기에 미국 남부에서는 그 노예에서 풀려난 노예들이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면서 다시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꽤나 많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들에게 자유는 마치 밀림에 던져진 사람처럼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게?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볼 때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과거를 쳐다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그저 하나의 정보들로 바라봐야지 마치 과거를 심판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뭐 또 잔소리가 또 길어집니다. 아무튼 초기 인류의 생각에 자유는 한 인간이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 지속되다가 드디어 예수가 출현을 하죠. 이 예수의 출현은 유럽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권위의 모든 것들이 귀속되어 버렸죠. 하다못해 왕권도 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니까요. 바야흐로 교황의 시대가 아주 오랜 세월 지속이 됩니다. 물론 이 세월 속에서 교황의 권위가 축소가 되고 왕권이 다시 강화되는 일들도 벌어졌죠. 그러다가 영국에서 재미난 사건이 발생하죠. 영국을 처음 세웠던 그 앵글로색슨족의 왕이 후사가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계의 윌리엄이 영국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잉글랜드의 새로운 지배계급이 된 프랑스 귀족은 또 자신의 프랑스 영토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프랑스 왕과도 무리한 전쟁을 벌이면서 연속된 실정과 전쟁의 패배로 결국 땅을 잃고 신임도 잃는 결과를 낳았죠.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건너갔던 노르만족의 귀족들과 토속 민족이었던 앵글로색슨족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이 원칙을 공식 서명한 이 문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자유를 향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왕이 곧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왕권에 의한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과 통제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시도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는 말이니까요. 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도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참 소갈이 많이 하게 되죠. 그 과정이 참 만만치 않고요. 이 아이가 자주 독립을 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인류 역시 개개인들이 자주 독립을 할 준비 과정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 마그나 카르타가 있고 나서도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유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계몽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자연권으로서의 자유를 말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그 생각이 퍼져나갔죠.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주체로서의 자유인이라는 표현도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선언서인 거죠. 이렇게 시작된 자유의 여정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또 한 번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뉜 셈이에요. 하나는 그 소극적 자유라고 부르고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이자 권리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 자유라고 부르는데 이건 자아 실현을 위해 스스로 통제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유에 대한 생각이 현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정치적 지향으로 연결이 돼요. 그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부는 최소한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반면에 적극적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개개인들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죠. 이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조화와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는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적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것이 소위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피는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과거 20세기에는 아예 소비에트 연방을 대표로 하는 공산국가들과 미국을 대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의 대립으로 냉전의 시대를 겪었었죠, 우리가. 평등을 강조하고 집단적인 책임을 강조했던 소비에트 연방은 결국 체제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던 사회민주주의는 여전히 서방 사회에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자본주의의 그 방임주의를 견제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 계열들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민주주의를 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상이 우리 인간이 자유에 대해 생각하고 진화 발전해온 역사입니다. 이제는 좀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저희 인생학교에서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이 우주가 운행되는 유일한 법칙은 오직 인과의 법칙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자유와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아마도 이게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극적 자유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인간은요, 인과의 사슬에 의해서 서로 빚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연에서 알아서 줍니다. 가난한 부모를 주기도 하고요. 부자 부모를 주기도 하죠. 엄한 부모를 주기도 하고 자상한 부모를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옵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잘 받아서 소화해내면 우리가 절대 어려워지는 법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대자연의 운행법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운행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빚을 갚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의 운행 법칙에 개입을 해서 흐름을 막고 비틀고 하는 건 인간이죠. 지금 현재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적극적인 자유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잘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들, 즉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가령 가족관계나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인생의 숙제를 풀어내는 일, 이걸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결혼 같은 일륜지 대사까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실력을 갖춰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장 자체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영적인 성장이에요. 모르는 걸 하나라도 더 알아서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미션들을 해결할 수 있어질 때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그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자기 앞에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렇게 수만 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행복은요, 이럴 때 비로소 내 앞에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한 인류의 두 가지 생각은 모두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걸 풀어내는 방법을 못 찾았던 거예요. 자유는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라고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겁니다. 그걸 건방지게 자기들이 해결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건방진 생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이젠 정말이지 그 좌파적인 생각, 그 포퓰리즘 같은 이야기들은 종식을 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와 자유는요, 그런 식으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인생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21세기는 어떤 시대다? 공인의 시대다. 우리 스스로가 공인의 마인드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 뒤틀려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스스로 풀려갈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